바이든 대통령이 각 가정에 고품질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6개 주 민간병원에는 군 의료진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북부주에서는 오미크론의 감염률이 정점을 찍고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로나19 후유증 가운데 브레인포그 증상이 항암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을 받고 나서 겪는 케모브레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17주년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들은 서한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12월보다 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확보 중인 5억 개의 자가진단 키트 외에 키트 5억 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가정에 고품질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6개 주 민간 병원에는 군 의료진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무료로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확보 중인 5억 개의 검사 키트 외에 향후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가로 5억 개를 조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검사 키트를 주문해 직접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해당 웹사이트를 다음 주에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검사 키트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매업자 및 온라인 업체 측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는 특히 전염률이 높은 오미크론 확산을 막는 정말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하고 다음 주에 고품질 마스크 지원에 대한 상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어제 미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N95 마스크를 3개씩 보내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뉴멕시코 등 6개 주에 군 의료팀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청장은 군 의료팀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북부주에서는 오미크론의 감염률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 당국들은 오미크론 감염세가 슬슬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1일 뉴욕시의 일평균 확진자 수가 명백히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희망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보건당국의 집계 결과 뉴욕시의 입원율, 사망률 등과 더불어 감염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성 판정 비율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당국은 확진 정도가 안정되고 있다는 초기 조짐이 있다며 그럼에도 이런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며칠간은 데이터를 지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시에서는 1월 첫째 주 양성 판정 비율이 전주 45% 대비 36%로 떨어졌습니다. 몇 달 만에 하락세입니다. 뉴저지주는 최근 며칠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주간 집계는 여전히 전주와 비교해 6%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지 스퍼스틸리 뉴저지주 보건부 장관은 이틀간 약간의 감소세로 우리는 희망에 차 있다면서 오미크론은 확산세가 급등했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처럼 빠르게 떨어지는 웃기는 변이라며 남아공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리 목다드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 교수도 전날 오미크론 감염률에 대해 올라간 속도만큼이나 떨어질 것이라며 국내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19일까지 120만 명으로 급증한 뒤에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입원 환자도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다른 변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원율이 낮고 입원하더라도 대부분 3일 이내 퇴원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 의료기관 카이저 퍼머넌트 서던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입원율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델타 변이 감염자와 비교했을 때 입원할 확률이 절반에 불과했고 집중 치료를 받을 확률은 75%, 사망률은 90% 낮았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 5만 2천 명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원 기간도 짧았습니다. 오미크론 환자의 입원 기간은 평균 1.5일이었고 90%는 3일 이내에 퇴원했습니다. 델타 변이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5일에 달했던 것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연구를 소개하며 나이와 성별, 기존 감염 여부나 백신 접종 여부, 타 질병과의 동시 감염 등의 중요 변수들을 통지한 연구 결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월렌스키 국장은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극도로 높고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보건 종사자들을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안일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 가운데는 회복 후에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의 브레인 포그 증상이 있는데요. 이 브레인 포그가 항암 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을 받고 나서 겪는 케모브레인과 매우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탠퍼드대와 예일대 공동 연구팀은 오늘 생명과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바이오 아카이브에 쥐를 이용한 실험과 코로나19 환자의 뇌조직과 혈액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 항암 화학요법 뒤 겪는 케모브레인과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신경병리학적 증상이 놀랄 만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인 포그는 중증은 물론 경증 코로나 환자에게서도 완치 후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에 집중력과 기억력 감퇴, 피로감,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케모브레인은 항암 화학요법 후 집중력,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치료 후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이 쥐 동물 모델을 코로나19에 감염시킨 후 뇌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관찰한 결과 쥐의 뇌 해마체에서는 코로나 감염 한 주 뒤부터 기억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 신경세포 생성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후 최소 7주간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중년 및 노년층은 신체 활동 및 이동성이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맥메스터 대학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가사 활동에 참여하고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이 나빠질 가능성이 2배 더 높았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의자에 앉은 후 일어서기가 더 어려워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과 두세 블럭을 걷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앞으로 1년간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지나가고 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절성 독감과 비슷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지난 11일 에든버러 대학의 데비 스리드하 교수와 나눈 트위터 질의응답에서 오미크론이 나라를 훑고 지나가면 올해 나머지 기간에는 훨씬 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따라서 코로나19는 계절성 독감처럼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팬데믹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오미크론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지 아니면 올해 중 또 다른 위험한 변이가 나타날지 등을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CNBC 방송은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일부 전문가들도 오미크론이 위험하긴 하지만 빠른 확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사람이 자연 면역을 갖추게 되고 이로 인해 팬데믹이 훨씬 덜 심각한 엔데믹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엔데믹은 어떤 질환이 특정한 지역 또는 인구 집단에서 정기적으로 관찰되면서도 팬데믹과 달리 집단 면역을 통해 이 질환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게이츠는 이런 시나리오와 관련해 오미크론은 많은 면역을 형성할 것이고 적어도 닥쳐올 1년간은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1년간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집단 면역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전염성이 강력한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1월 13일 오늘은 제17주년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기념 행사는 취소됐지만 한미 양국 정상들은 서한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119년 전인 1903년 대한제국 젊은이 102명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날입니다. 한국 최초의 공식 이민이자 미주 한인 이민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날입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민선에 올랐던 한인들은
1903년 102명을 시작으로 1905년 8월 8일까지 모두 7,226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119년이 지나는 동안 미주 한인 서간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2021년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미주 한인은 263만 3,777명에 달하고 한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주류 사회에 기여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제정한 미주 한인의 날은 올해로 17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 연방 상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매년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미국 전역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정상들도 서한을 통해 축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주 한인들은 미국의 정신을 항상 실천해 왔다며 세계 평화와 한미 동맹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 축사에서 뉴저지주 하원, 뉴욕 시의원 배출 등 정치력 신장을 언급하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강화, 동포단체와의 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한인단체의 기념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당초 예정된 행사를 다음 달로 연기하고 온라인을 통해 방송한 장태한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한인 이민사에 관한 특별 대담 프로그램으로 대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회계연도 한국인의 이민, 비민 비자 발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주권은 12%, 시민권은 30%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 6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9-2020 회계연도 이민, 비민 비자 발급 및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이민과 비민 비자 발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영주권을 발급받은 한국인은 총 16,244명으로 전년도 18,479명보다 12.1%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인도, 중국 등에 이은 10위권에 해당합니다. 전체 영주권 발급 건수는 70만 7,362건으로 전년도 발급 건수 103만 1,765건과 비교할 때 3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급감은 2020년 3월부터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하반기에 월 평균 9만에서 10만 건이 발급되던 영주권 발급 건수는 2020년 3월 들어 월 2만 건 내외로 급감했습니다. 이후 8월 들어 월 4만에서 5만 건으로 서서히 증가했지만 회계연도 내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시민권 취득 한인은 더 확연하게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중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11,350명으로 전년도 16,298명보다 30.4% 감소했습니다. 비민 비자 발급은 그 감소폭이 더 커 2019-2020 회계연도 한국인이 발급받은 비민 비자는 총 112만 13건으로 전 회계연도 발급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3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한층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어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12월보다 7.0%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전월 6.8%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0.5% 올라 11월 0.8%보다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월가의 전문가들은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0%, 전월보다 0.4%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시장 전망과 일치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전망치를 살짝 웃돈 겁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5%,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둘 다 시장 전망치를 0.1%포인트 상회했습니다. 주거비와 중고차, 식료품이 지난달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발 공급망 차질과 소비자들의 상품 수요 쏠림 현상으로 빚어진 인플레이션 사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족 상태인 노동력 공급이 연말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의 급증으로 더욱 줄어들면서 비용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대 과제로 천명한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33%에 그치면서 올해 11월 중간선거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딘 경제회복 속도 등 악재 속에 지지율 하락에 직면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지난 7일부터 10일 전국 성인 1,313명을 상대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긍정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인 36%보다 하락한 것으로 퀴니피액대 조사상 최저치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대유행,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민주당 내 불협화음 등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무당층 유권자의 경우 응답자의 25%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57%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도 지난 11월에 87%에서 75%로 하락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57%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다루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54%는 외교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강점이었던 코로나19 대유행 대처에 대해서도 55%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지지도와는 별개로 중간선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입장이 팽팽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어떤 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는 공화당을, 42%는 민주당을 각각 지지했습니다. 미국인의 암 사망률이 30년 전과 비교해 32%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법의 개선, 흡연자 감소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미국 암학회는 어제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19년 미국인의 암 사망률이 지난 1991년에 비해 32%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당시 미국인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5.1명 수준이었는데 28년 뒤인 2019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46명으로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이 기간 암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350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암학회는 이런 결과는 대체로 폐암 등 흡연과 연관된 다른 암을 초래하는 흡연자 숫자가 감소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학회는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조기 단계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그 결과 더 오래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학회는 또 암으로 인한 사망률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사망률이 매년 1%씩 떨어진 반면 2015년에서 2019년에는 연간 약 2%씩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암학회는 암 사망률 하락의 속도가 붙은 것은 예방과 검사, 조기 진단, 또 치료의 힘과 함께 암 없는 세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우리의 전체적인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암학회가 공개한 이번 통계는 2019년 자료까지 반영한 것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희생자 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암은 심장병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국 법집행요원 추모펀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공무집행 중 순직한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경찰관은 모두 458명으로 90여 년 만에 최고치이자 2020년보다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01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해 2년 연속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망 원인 2위는 84명이 사망한 중범죄 폭행입니다. 이 중 62명은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58명은 도로에서 근무하다가 차량 관련 사고로 숨져 사망 원인 3위로 집계됐습니다. 그 밖에 사망 원인으로는 심장병과 뇌졸중, 9.11 테러 관련 질환, 부타, 익사, 흉기에 의한 자상, 홍수, 토네이도 등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민에게 보건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백신 접종 예약이 급증했습니다.
퀘벡주 보건장관은 지난 10일 약 5천 건 접종이 예약됐고 11일에는 약 7천 건이 예약됐다며 백신 1차 접종 예약이 지난 며칠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퀘벡주 정부는 주민 90%가 적어도 백신 1차 접종을 했지만 아직 1차도 맞지 않은 주민이 남아있어 퀘벡주 공중보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지난 11일 오후 10시부터 렌트 지원 포털이 다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정부는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할당된 24억 달러 자금이 고갈된 것을 이유로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긴급 렌트 지원 포털을 폐쇄했지만 시민단체와 세입자 단체들이 이 결정에 반발해 주정부 기관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지난 6일 포털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오늘 15일 뉴욕주 퇴거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연방정부에 다시 한번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는 올해부터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의 부모들에게 괴롭힘 방지와 사이버 학대 방지 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최고 5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멜로리법을 시행합니다. 이 법은 2017년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집요하게 괴롭힘을 받다 자살한 로크웨이거주 12세 여학생 멜로리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법에 따라 앞으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문제 학생의 부모는 적극적으로 자녀의 행동을 제어해야 하고 만약 문제가 지속되거나 피해자가 생길 때는 형사 또는 민사 책임이 아닌 제한적인 규정 위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행부 및 지역협의회 회장 연석회의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제40회 학술대회 개최지인 텍사스 휴스턴 우드랜드 워터웨이 메리엇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차영자 회장이 두 번째 임기로 연임됐습니다. 상록회는 지난 10일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차영자 현 회장의 연임을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지난 11일 제3회 장학생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일반 학생 8명과 특기생 2명에게 각각 2,500달러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16도, 섭씨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일요일은 오후부터 종종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